내용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크게 많은 변화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 책과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새 책이 나오셨다고 이제 원장님이 자리에서 책을 다 교체를 해주셨는데 크게 뭐 앞쪽 차이는 없을 거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새로 만들면서 후반부에다가 기출 문제를 좀 추가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저번 책과 같이 비교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이어서 이야기 드릴 차례네요. 교재 28페이지인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키포인트가 되는 건 논리회로 만드는 방법들하고요. 진법 변환들, 이런 계산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한 과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우리가 배웠던 명칭들은 계속 언급되는 명칭들이니까 용어를 자꾸 많이 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과목은 특히나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한 번 박아낼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꾸준하게 보셔갖고 용어 자체를 많이 익혀둬야 되고, 어차피 컴퓨터라는 한 과목을 쪼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들이거든요. 이 명칭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봐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주에 설명드렸던 내용 이어서 29페이지에 메이저 상태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차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서 잠깐 보시면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단어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이크로 연산은 실 레지스터의 값을 변화시켜주는 동작들을 우리가 뭐다?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점 하고요. 그게 움직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대표 시간을 정하는 걸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 표현한다면 두 가지 동기 고정과 동기 가변의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두 가지 형태의 단어는 단답보다는 이제 설명문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두 가지 형태를 잘 이해하면서 용어 자체를 봐주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드린 거 메이저 상태 출제 비중이 되게 높은 부분이고요. 어떤 종목의 시험을 치더라도 항상 이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형태는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일단 메이저 상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메이저 상태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보기 적어놨네요. 현재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주 동작을 나타내는 게 CPU라면 그 CPU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구분을 해서 총 4단계로 설명이 될 겁니다. 4개 줄 쳐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출, 패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간접의 indirect. 세 번째, 실행의 execute. 네 번째, interrupt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총 4단계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단어 또는 메이저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두 번째 정했습니다. CPU는 이 메이저 상태 4가지를 반복하면서 처리한다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CPU가 어떤 하나의 컴퓨터 명령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명령 수행하는 거를 4단계로 나눠놨다. 그 4단계 명칭을 외우셔야 됩니다.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라는 4가지 동작으로 나눈다고 적어놨으니까 그 이름들을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동작들이 무슨 일을 하냐에 대한 것들을 과정 형태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메이저 상태는 F와 R의 플래그 상태로 파악하는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죠. F라는 게 있고 R이라는 값이 있대요. 이 값이 00인 상태가 들어와 있으면 컴퓨터는 현재 인출 주기에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01 상태가 됐으면 간접, 10은 실행, 11은 인터럽터 주기로 나눈다. 뭐 순서 그대로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말로 하죠. 인출이라 간접이라 말을 하지만 컴퓨터는 파악 못하니까 이 F와 R이라는 플래그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CPU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00, 01, 10, 12라는 값은 명칭만 보죠. F와 R이라는 값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는 점과 4개의 단계로 나눈다는 명칭을 잘 구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CPU가 이게 다시 말하면 CPU가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가지고 오는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눈다 형태로 보시면서 이름 4개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단계를 두 번째 정해놨습니다. 메이저 상태의 변화 과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이 4단계의 명령이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꼭 그림으로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그 4가지 그림 흐름을 가지고 이론적 형태로 설명이 많이 언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래서 방금 말했던 4가지 단계의 흐름을 갖다가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림 형태를 봐두시면서 밑에 적어놨습니다.
인출 주기가 완료되면 해독 결과에 따라 직접 주소이면 바로 실행 주기로 진행을 하고, 간접 주소이면 간접 주기를 거쳐 실행 주기로 진행을 하고요. 실행 주기에서 인터럽터 발생 여부에 따라 인터럽터가 발생했으면 인터럽터 주기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출 주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인터럽터 주기에서는 항상 인출 주기로 진행된다. 이래 읽어봐갖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 보더라도 이래만 적어놨을 때 얘가 뭘 따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셔갖고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메이저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적어놨네요. 패치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 거예요. 방금 말했던 패치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은 밑에서 설명합니다만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오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인출 패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밑에 1번 적어놨습니다. 3번 메이저 사이클의 마이크로 연산해서 1번 인출 주기 적어놨네요. 명령어를 주기역에서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레지스트로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를 인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패치 사이클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명령어를 읽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걸 설명하도록 한다는 의미의 해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단어는 메이저 스테이트가 CPU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단계가 되는데, 그 동작의 구분을 봤을 때 패치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CPU가 패치라는 일을 하는데, 이 패치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를 읽어오고, 그 다음 이 명령어가 무엇인가를 해석을 합니다. 해독하는 단계를 우리가 패치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억할 글자는 패치 사이클은 명령 인출과 해독을 담당하는 단계란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명령을 읽어왔어요. 읽어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누는데, 그게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흐름을 보는데, 거기도 책에 적어놨습니다만 뭐냐 그러면 간접 주소냐 직접 주소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면 일로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 인다이렉트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접 주소 단계가 결정이 되면 얘를 execute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소한 글자가 많이 나오네요. 간접이란 글자도 나오고 직접이란 글자도 나오고, 이거 뭔지 알아야지만 이 흐름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패치라는 형태로 통해서 명령을 읽어올 거예요. 명령을 읽어오면 이 명령을 읽고 해독하는 단계를 우리가 패치라 표현을 할 거고, 패치에서 판단을 한 결과 간접 주소다 직접 주소다가 결정이 돼버리면, 간접이면 인다이렉트, 직접이면 execute 사이클로 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execute가 우리나라 말에 뭐냐면 실행이니까 실제적인 명령어가 수행되는 단계로서 얘가 하는 단어는 명령어를 읽어요. 명령어를 읽어내는 단계를 execute라고 해서 실제적인 명령 수행이 발생되는 단계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indirect는 뭐냐면 간접 주기라고 해서 주소를 읽어요. 주소를 읽어오는 단계를 우리가 indirect라는 형태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보시면 패치에 알 수 없는 영어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요게 30페이지 적어놨습니다만, 패치의 아래쪽에 보시면 제어 신호가 C0, T0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만들어지는데, 이 4단계가 패치 사이클의 기본 코드라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시험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 맹탕 그대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흐름이나 거기 나온 글자들의 단어를 이해를 하신다라면 조금 접근이 수월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흐름 자체를 좀 봐주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앞에 잠깐 볼까요? 영어 적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글자들 있어요? 본 거 그쵸? 이게 전부 다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하는 CPU는 크게 두 가지죠.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과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나온다고 그랬고, 그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레지스트라는 용어 쓰게 돼 있고요. 그 레지스트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 중에 PC라는 게 있었어요. 이 PC라는 글자가 뭐죠?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다음번 실행할 명령 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AR이라는 거는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메모리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 그래서 데이터를 임시로 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MBR이라는 용어 쓰고요.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 그래서 명령 레지스터의 명칭으로 쓰는 거예요.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고요. ALU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산술과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가 ALU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더라. 그리고 ACC라는 단어는 뭐냐? Accumulate 누상기라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1주 전이라서 참 전부 다 용어가 새롭죠. 이게 다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것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정의해서 교재 보시면 10페이지에 우리 레지스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요 레지스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걸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는 걸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10페이지에 나오는 레지스터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패치 동작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얘들을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거기 있는 코드를 외우기 수월한 거니까 일단 그 점으로 이해하시면서 PC, MAR, MBR, IR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레지스터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거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수행하라. 예를 들어서 더해달라, 빼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명령어는 당연히 컴퓨터 내부의 기억장치인 이 주기억장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기억장치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나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주기억장치에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때 이 주기억장치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 나눠져 있는 이 하나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워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명령어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dd 100이라는 명령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dd 100이라는 단어니까 뭐 하겠다? 100이라는 값을 더해라는 의미로서 명령어가 수행됐다라면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해서 얘를 실행하라고 통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add 100이라는 명령을 불러와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방금 하는 것처럼입니다. 이 명령어를 읽어서 add란 명령을 해석을 해서 얘가 더하라는 형태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방금 말했던 이 패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컴퓨터가요, 여기 있는 메모리 두 번째 방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실행할 명령어가 어딨냐고요. 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누구라 그랬어요? PC라 그랬으니까 PC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2번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리할 방의 데이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2번 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2번 방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통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음번 실행할 명령을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다?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PC 방 번호를 보니까 누구냐? 2번 방이니까 난 어디? 2번 방의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PC를 안다고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허락받냐 그러면 야를 통해서 허락받으셔야 돼요.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레지스터라 표현을 해서 얘가 얘한테 메모리 번지를 전송을 해줘요. 그럼 나는 누구냐? 통보하는 거죠. 지금부터 2번 방을 쓸 겁니다. 2번 방을 쓰겠다는 의미로서 얘한테 통보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MAR이 2번의 방번호를 받아서 오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 읽어올 수 있도록 문을 따준다는 개념을 보는 거죠. 강의실을 이걸 쓰겠습니다. 통보하면 PC가 얘한테 통보하면 얘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요 방의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서 이거를 처리하겠다. 그럼 이 명령을 읽어서 어디로 가져오냐? 우리가 원하는 연산 처리를 위해서 ALU로 보내줘야 되는데 뒷거래가 안 되고요. 어딜 통과하냐?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버퍼 레지스터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MBR을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읽어드린 명령을 내리면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add 100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명령 인출이죠. 그러면 이 명령어는 두 개예요. 요게 뭐죠? 연산을 나타내고 이게 계산에 쓰이는 자료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연산과 자료로 나눠지는 상태에서 누구만 필요하다? 무슨 명령인지 알아줘야 되니까 뭐하자? 이 연산의 코드만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겠다? IR. IR이 뭐 기억해요?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IR에 add라는 명령 코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IR에서 뭐하냐? 아까 말했던 디코더인 해독을 통하는 거죠. 해독을 통해서 뭐 한다? 더하기 한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생소한 단어가 많은데요.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패치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의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이거예요. 내가 수행할 명령 번지를 누구한테요? MAR에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패치 사이클의 최초 코드 보이세요? PC 값을 어디로 보내줘요? MAR로 전송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값을 어디로?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이 명령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래 표현하네요. MAR. 메모리 주소가 이 M이란 단어가 뭐겠어요? 메모리 방을 말하는 거죠.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내용 읽어서 이 말이에요.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통보된 값을 읽어서 어디로 간다? 여기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주겠다? 거기 적어놨죠? MBR로 전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령어가 전송이 됐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얘가 이제 필요 없죠. 그럼 다음번 명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4번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이 적어놨는 거 뭐 적어놨냐? 여기 적어놨네요. PC에다가 더하기 1에서 다시 PC로 주래요. 그러면 PC 값이 현재 주소에서 더하기 1에서 다음 명령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면 PC 값을 증가시켜서 다음 명령, 왜? 저거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음 명령을 또 수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로서 PC 값을 증가시켜 주는 코드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형태는 뭐겠어요? 얘를 얘한테 통보하면 얘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이것을 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MBR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증가돼서 다음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요건 됐어요. 지금 명령 인출을 했으니까 이 명령이 당최 무슨 짓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명령을 해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독하기 위해서 명령 부분만 따로 골라내서 어디로 보내주겠다? IR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적어놨어요. MBR에 현재 뭐 들어있어요? 연산과 자료로 구성된 부분에서 연산자만 골라내요. 이때 연산자를 영어의 오퍼레이션 코드라는 단어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일반적으로 OP 코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OP 코드를 골라서 어디로 보내주냐? IR로 전송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명령 해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OP 코드는 연산 코드라 보시면 돼요. 연산 코드를 읽어서 뽑아서 어디로 보내겠다? IR로 전송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명령어만 코드를 뽑아서 어디로? IR이라는 곳으로 전송이 되면서 우리가 실행할 명령이 해독되는 것까지. 요게 우리가 기억할 패치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낼놈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외워요. 방금 설명 드린 거는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 정도 하시면 웬만한 문제 해석은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게 메이저 스테이트의 상태입니다라는 점, 그 중에서 패치 사이클의 코드라는 점을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패치예요. 적어놓고 순서대로 나열하라. 또는 설명이 맞냐 틀리냐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코드 형태를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가 PC 값을 MAR로 보낸다. PC에 있는 번지를 MAR로 전송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 메모리 MAR이 가리킨 값을 읽어서 어디로 본다? MBR로 전송이 되고요. 다음번 명령 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PC를 일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MBR의 OP 코드를 골라서 어디로 보내냐? IR로 전송해서 명령어를 전송하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MBR의 I 값을 I로 보낸다는 건데 요거는 생략해도 관계는 없어요. 거의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빼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까지가 이제 명령 인출과 해독이 판단됐으면 이거예요. 주소부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직접 주소냐 간접 주소냐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로 갈래 동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과 간접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데 요거예요. 요 100이 뭐냐는 거죠. 이 100이라는 자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나타낼 때 직접적인 자료를 적으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뭐 적어주냐 그러면 요게 주로 주소를 나타내요. 어디에 있는? 100번째 방에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add 100을 더하란 말이 설명이 됐을 때 100번째 방에 가보니까 여기 200이 들 앉아있더라. 그럼 난 누굴 더하겠다? 200을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 즉 친구한테 물건을 받을 게 있는데 물건이 덩치가 큰 거예요. 나한테 직접 못 주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친구가 나한테 누굴 주는 거죠? 지하철 사물함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받아서 그게 이제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를 가지고 지하철 사물함의 물건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를 몇 번 읽어요? 한 번 읽어서 물건을 찾아온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계산에 사용될 데이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계산 처리하면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다? 다이렉트 직접 주소 방식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 그러면 간접 주소 방식이라는 형태는 100번지로 가보니까 200의 데이터가 아니라 200번째 방 주소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어보니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점프해서 200번째 방에 가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에 읽는다는 의미로 직접이란 단어가 쓴다라면 열어보니까 또 열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다? 간접 주소 방식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명령 인출과 해독을 해서 데이터 판단을 딱 보니까, 즉 이 자료를 보니까 바로 데이터 위치를 알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실행 사이클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간접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열어서 또 열쇠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찾아오는 단계가 누구냐 그러면 이 인다이렉트 사이클로 지정이 되면서 방금 말했던 주소, 다른 표현하면 유효 주소,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를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실행 사이클로 이동을 시켜주는 단계가 돼요. 다시 말할게요. 친구한테 물건을 받을 건데 캐비넷 열쇠를 받았어요. 열어보니까 바로 물건이 있다. 그럼 바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이라면 얼라 열어보니까 또 열쇠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한 번 더 메모리를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단계를 우리가 인다이렉트 간접 사이클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더라.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주로 누구 많이 쓰냐 그러면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직접으로서는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이런 흐름으로 많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다이렉트는 뭐 때문에 하냐? 주소를 읽기 위해 접근하는 단계가 되고요. execute는 명령어를 읽어서 실제 데이터가 수행되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execute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나면 한 번에 명령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계속적인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디로 가요? 패치로 또 가서 또 다음 명령을 또 읽어요. 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 주고 해독하고 데이터 읽고 실행하고 계속 반복 처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메이저 스테이트가 흔히 진행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1번 명령 인출 주기입니다. 인출 주기의 포인트 글자는 2개, 해독과 인출이라는 단어로 보시면서요. 밑에 나와 있는 코드 보이시죠? 이 코드는 여러분이 흐름상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어놨네요. 두 번째, 간접 주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 패치 단계에 해석된 명령어의 주소부가 간접 주소인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치 단계에 해석한 주소를 읽어온 후 그 주소가 간접 주소이면 줄 쳐두세요. 유효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 즉 인다이렉트 사이클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거죠. 유효 주소를, 이 말이에요. 유효 주소를 읽어오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를 우리는 간접 주기라는 단계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패치는 뭐였어요? 명령 인출과 해독을 담당하는 단계라면 인다이렉트가 하는 역할은 뭐다? 유효 주소를 읽어오기 위해서 접근하는 단계를 인다이렉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코드 적어놨는데 얘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 말이에요. MBR에 AD 적어놨죠? 요게 어드레스예요. 그럼 요거죠. 요거. 주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MAR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야가 누구 오픈하겠어요? 100번째 방을 오픈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100번째 방 오픈됐으니까 100번째 방 데이터를 갖고 어디로 가요? 일로 점프해서 읽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MBR에 어드레스를 MAR로 전해준 다음에 메모리 MAR이 가리키는 값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MBR로 전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되죠. MBR에 뭐 들어가는 거야? 200이라는 값을 읽었으니까 다음 내가 데이터가 어디 있다? 200번째 있다를 지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주소를 읽어오는 단계 이 두 줄밖에 없어요. 인다이렉트는. 마지막은 그 다음 단계 이동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서 MBR의 어드레스를 읽어서 MER로 보내주고 메모리 MER 값을 MBR로 전송시켜주는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서 다시 할게요. 패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인출과 해독을 이런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인다이렉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하겠다? 이런 명령에 따라서 유효 주소, 실제 데이터에 있는 주소를 읽어내는 단계를 설명한다는 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execute 실행 사이클로 진행이 되면서 3번 실행 주기 적어놨네요. 패치 단계 인출해서 해석한 명령을 실행해주는 단계가 돼요. 실제적인 데이터 수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패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실행 주기란 말은 여기 명칭 그대로 명령을 읽어서 수행되어지는 단계, 즉 데이터를 읽어내는 형태로서 execute가 이루어진다는 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령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패치 사이클로 이동해서 다음 명령을 준비한다는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메이저 스테이트의 가장 큰 데이터의 기본 흐름으로 보시고요. 요것만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 그려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 데이터가 처리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레지스트 명칭까지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자체로 설명이 되시는 걸로 이해하시고요. 메이저 스테이트 형태를 보는데 얼라리오 하나가 빠져있네요. 좀 전에 우리 패치 몇 개라고 그랬어요? 4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빠진 상태가 있는데 그 빠진 상태가 4번째로 제시되는 게 뭐냐 그러면 interrupter cycle이란 단어를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interrupter cycle이란 단어는요 맨날 생기는 게 아니고요 뒤에 나올 건데요. 인터럽트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갑자기 누가 손들고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생각하고 수업할까요?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어떡하냐? 일단 제가 수업을 멈춰요. 멈추고 난 다음에 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리해주러 딴 데로 가야 돼요. 가서 어떡합니까? 그 일 처리하고 나서는 다시 어디로 와야죠? 이쪽으로 돌아올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명령 흐름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현재 명령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럽터 사이클로 가서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일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다음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패치 사이클로 이동시켜주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잘 이해되죠? 나눠지죠? 정상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냐? 인터럽트로 이동해서 예상치 못한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트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얘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의 메이저 스테이트 상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터럽터가 뭐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되어질 거니까 일단은 예상치 못한 일 처리 발생을 위한 단계를 인터럽트란 단어로 설명하는 걸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32페이지 보시면 4번째 적어놨어요. 인터럽트 주기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인터럽트 발생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하고 제어 순서를 인터럽터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명령으로 옮기는 단계를 우리가 인터럽트라 표현을 한다요. 그러면 인터럽트의 주 작업은 줄차 두세요. 복귀 주소를 저장해준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는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이 되어질 거니까요. 일단 interrupt란 단어가 나오면 복귀 주소를 저장해주는 단계를 우리가 interrupt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 밑에 코드가 interrupt 적어놨습니다만 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다른 걸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일단 interrupt는 주소를 저장시키는 단계란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4가지 흐름 결국은 따지면 이거죠. 왜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예요? CPU가 왜 메모리에 접근합니까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눈 거예요. 명령 인출과 해독을 위해 접근하는 건 패치라고 그러고요. 주소 읽어오기에 접근하는 걸 인다이렉트라 표현을 하고요. 데이터 읽어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와서 명령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단계를 우리가 execute라 표현을 하고요. 얘는 만약 예상치 못한 일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단계라고요. 이런 식으로 4가지 명령으로 나눠둔 거를 컴퓨터에서는 major state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어느 시험을 치더라도 이 메이저 스테이트는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부과된 이런 명칭들 있죠. 이런 단어들을 다 아셔야지만 전체 흐름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억나시죠? 명령어를 어디로 보내요? 해독기로 보내서 연산 처리해줘야 돼요. 그럼 추가적인 거죠. 어디로 가냐? ALU가 뭐였어요? Arithmetic Logical Unit이라 연산 장치라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뭐야? 연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처리된 결과를 어디로 보낼까요?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 accumulate 누상기라 표현했거든요. 그럼 얘를 누상기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를 갖고 또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전반 흐름은 이와 같은 흐름 구조를 가지고 컴퓨터가 수행된다는 점 보시면 돼요. 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치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명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네 가지 형태 보고요. 특히 패치는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패치의 기본 코드와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머지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메이저 스테이트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거다 뭐 부러지게 말하기 못합니다만 그래도 전체 내용에서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용어들 자체를 좀 확인을 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주요 명령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큰 덩어리로 add, LDA, STA, BU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네 번째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add하고 LDA, STA라는 단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어. 이 명령 처리에 덧셈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LDA와 STA라는 단어와 관련된 명칭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 3개 정도는 또 긴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add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더하라는 의미거든요. 덧셈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볼까요? add 100이 읽어왔어요. 그래서 add란 명령을 IR로 보내서 해독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이 ALU에다 뭐 하냐? 덧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덧셈을 하기 위해서 누구?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읽어온다는 의미로서 거기 적어놨죠? MBR의 어드레스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냐? MAR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0이 어디로 가요? MAR로 가겠죠. 그리고 메모리 MAR이 가리킨 값 읽어서 200을 읽어서 어디로 간다? MBR로 보내주는 거예요. MBR에 누가 들어가냐? 200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거기 적어놨죠? AC에다가 AC 더하기 MBR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누상기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방금 읽어드린 MBR 데이터를 더하라는 얘기죠. 더해서 어디에다가 다시 AC에 주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얘가 결론을 뭐 하는 거냐? accumulate 데이터와 주어진 100이란 값의 주소값을 더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세 줄의 문장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와 비슷한 형태죠. 어드레스에 MBR에서 어드레스만 골라서 MAR로 보내주고요. 메모리 MAR이 가리킨 값을 읽어서 MBR로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여기 100이잖아요. 주소 부분을 어디로 보내자? MAR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MAR이 지정된 MBR, 즉 MAR의 번지 100번지죠? 100번지방 데이터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MBR로 보내주는 거예요. MBR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더할 데이터 20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accumulate하고 MBR과 더해서 다시 어디로 보내주자? AC로 전송하자는 말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 한 거죠? 더하기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줄의 명령을 컴퓨터에서는 뭐라 부르냐? 덧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아까 쭉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이런 단어가 다 연결이 돼줘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 중에서 덧셈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요 코드를 적어주고 이게 무슨 명령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도대체 무슨 명령이야? add 쭉 명령을 적어놓고 해당되는 게 뭐냐 물어볼 수 있거나 또는 add 명령을 수행할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니까 이 add 명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줄은 항상 공통이죠. 왜? 데이터 읽어 와야 되니까. 두 줄의 코드가 이루어지면서 누구? accumulate에다가 accumulate MBR 시켜줌으로써 덧셈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add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들 확인을 하시면 돼요. 힘들죠? 생상 보도 듣도 못한 막 단어를 보고 있으니까 차라리 뭐 다른 거는 뭐 한다 하지만 이거는 뭐 희한한 거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과목 중에 제일 힘든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작하자마자 먼저 돌을 맞자는 얘기죠.
쉬운 거 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거 받으면 상처받잖아요. 그럴 바엔 처음부터 상처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고 계속 먼저 보셔야 돼요. 말했듯이 생소한 단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한다 하는 건 거의 힘들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고 자꾸 단어를 익혀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어가 100% 진실은 아니에요. 하도 어려워갖고 그냥 나름대로 저를 각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 풀고 내용은 다 설명이 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100%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쉽게 각색을 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제가 뭐 정보천이나 커머스도 하지만 거의 다 이해를 잘 하세요.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도 따라가는 부분들이니까 몇 번씩 보면서 흐름 자체를 좀 기억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두 개입니다. LDA란 단어하고 STA란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두 개가 나와요. 그 단어 두 개가 뭐냐 그러면 로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토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개는 앞으로 자주 언급되는 글자 중 하나거든요. 이 로드와 스토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읽어서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요 어디로 가져가죠? 이거는 결국 CPU잖아요. 메모리 데이터 읽어서 어디로 간다? MBR로 전송하는 거예요. CPU로 보내주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로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데이터 전달의 명령이에요. 데이터 전달의 명령을 가시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겠다? CPU로 전달하는 형태의 명령을 우리가 로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반대로 계산된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된 결과를 어디로 보내주겠다? 메모리로 전달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스토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전달 명령의 두 개의 단어로서 로드란 단어와 스토어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모리가 있고요, CPU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위해서 메모리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주자? CPU로 전달해주는 건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건 일반적으로 로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요. 반대로 CPU가 계산된 결과가 있을까요? 계산된 결과 어디로 보내냐? 메모리로 다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스토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 전달 명령의 대표적인 명령이 로드, 스토어라는 단어 두 개를 쓰게 돼 있어요. 두 개 단어는 기본적 용어로 기억하면서요, 로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메모리의 자료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겠다? CPU로 전달하겠다는 점이고, 반대로 CPU 데이터를 메모리로 내려주는 걸 우리가 스토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2번과 3번의 LDA 로드 to AC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란 말이에요? 여기로 보내주란 말이에요. 로드 to AC란 단어니까 accumulate에다가 뭐 하겠다? 읽어서 일로 전달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일로 바로 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누구 거쳐야 돼요? 반드시 MBR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MBR의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주냐? AC로 전송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놨네요. 첫 번째 보시면 MBR의 어드레스 읽어서 MAR로 보내주고요, 메모리 MAR 값을 MBR로 보내줘요. 이건 똑같아요. 두 줄은 똑같은데 한 개가 추가돼요.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 그러면 이래버려요. AC에 0을 줘버려요. AC에 0을 주고 난 다음에 요거죠, AC 더하기 MBR 하면 AC가 0이니까 결국 MBR만 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죠? MBR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AC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명령과 load 명령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누구냐 그러면 두 번째 코드에 누가 들어가요? AC에 0이란 코드가 들어가면 얘는 뭐로 취급하냐? load란 명령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AC 0이 빠지면 얘는 뭐로 한다? add란 명령으로 취급한다는 걸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는 시험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적어주게 돼 있어요. 적어주고 고르라는 형태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다를 100% 외운다는 개념보다 add와 load의 차이가 뭔데요? 그러면 AC가 0이란 게 들어와 있으면 걔는 add가 아닌 load가 되는 거고, AC 0이 빠졌으면 걔는 뭐다? add라는 명령을 나타낸다는 점, 그 점으로만 이해하시면 좀 접근이 수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STA라는 단어는 이거죠. 얘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1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1로 바로 못 가니까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1로 보냈다 1로 가야 돼요. 항상 누굴 통하냐? 메모리는 MBR을 통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MBR의 어드레스를 MBR로 전송한 다음에 적어놨죠? AC 값을 어디로 보내줘요? MBR로 보내줘요. 이거죠. 여기에 있는 값을 어디로? MBR로 전송한 다음 메모리가 지정한 값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문장, AC 값을 어디로 보내자? MBR로 전송하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결국 얘는 뭘 나타낸다? store to AC란 단어가 설명이 되네요. 단어 두 개 구분합시다. 그러면 LDA라는 명령의 포인트는 누구예요? AC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가 주어진다면 STA, store AC 명령의 포인트는 MBR에 누굴 보내주는 거야? AC 값을 전달시켜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코드 값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두 번째 코드에 AC0이란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로드 명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AC 값을 MBR로 전송하는 코드가 나오게 되면 STA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 그렇게 두 개의 형태를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 세 개 명령은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행 명령 관련된 형태로서 add, LDA, STA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네 번째 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관계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드만 여러분이 식별을 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자료 형태하고요, 중앙 처리 장치와 관련된 명령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적어둔 부분들이니까 여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 전체 흐름들을 연결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딸락 끄집어내서 그만 외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흐름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레지스트의 용어들, 그죠? 그 다음에 메이저 스테이트의 기본 흐름들, 그리고 패치의 코드. 요게 저번 시간으로 치면 이거죠. PC를 MAR로 보내고 메모리 MAR을 MBR로 보내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에요. 레지스트 값을 동작시키는 동작들 하나를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명령어들이니까 명칭에 대한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서 지금 설명드렸던 네 번째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기본 흐름 용어 자체를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전자계산기라는 파트 부분에서는 얘가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 형태가 되고요. 그 말은 뒷후반부는 이제 암기예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해 필요 없고 그냥 단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거는 이제 그냥 외워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쪽에 이제 저번에 봤던 논리회로 계산이라든가 진법 계산이 나오고요. 오늘 같은 이런 메이저 스테이트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 편인데, 오히려 뒷후반부 5장의 기억장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추는 부분 중에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읽어보시는 부분이에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번 주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제일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파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내만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가봅시다. 5장의 기억장치란 부분에 대한 형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5장의 기억장치란 단어는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기억장치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아는 컴퓨터 기억장치 뭐 있어요?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메모리 있죠. 여러분 집에 컴퓨터 다 메모리 다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기억장치로 설명이 되어지는가, 이런 기억장치들의 종류와 그들이 가지는 역할들, 기능, 특성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는 파트가 5장의 기억장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암기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름을 확인 부탁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이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특수기억장치 형태로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된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요. 걔를 우리가 보조기억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주로 뭡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구 저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조기억장치로 본다면, 이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죠? CPU한테 보내서 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느려요. 야는 너무 빠르고. 이건 나노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니까 속도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속도차가 떨어진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역할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죠?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에 이제 항상 누구냐? 운영체제가 상주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게 도와주는 이 메인적인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공간을 이제 주기억장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읽어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로 전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죠. 여기 있는 자료를 일로 보내주는 게 뭘까요? 맹 데이터 전송의 명칭이니까 아까 나왔던 뭐가 똑같냐? 맹 로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드에서 일로 보내주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어주고,
이걸 누구하고요? CPU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데이터가 용구 저장되는 보조기억장치와 주기억장치, CPU라는 형태로 구성되어지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저기 설명하죠. 주기억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의 종류가 반도체 메모리의 종류로 두 개 나와요. 램이라는 장치가 있고 롬이라는 장치로 나눠요. 그리고 자기코어라는 장치가 설명이 되고요. 보조기억장치의 종류로선 다시 또 DASD, SASD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명칭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특수기억장치로서 복수 모듈 기억장치, 연관기억장치, 캐시, 가상기억장치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할 기본 용어들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는데 전원 공급 유무와 자료 보존 유무에 따라서 또는 접근 방식,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는 점을 보시는데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메모리들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기억장치를 크게 주기억장치를 나타내는 부분 형태로 치게 되면 메모리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누가 있냐 그러면 롬이라는 장치가 있고 램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롬이 뭐냐 그러면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요.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를 롬이란 단어를 쓸 거예요. 롬 하면 들어본 거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 갈걸요. CD-롬도 롬이잖아요. 우리가서는 CD-롬도 일반 롬이란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럼 CD의 특징이 뭐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기록할 수 있나? 아니죠. 단지 뭐만 할 수 있어? 읽을 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단어로서 읽을 수만 있도록 하는 메모리를 롬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반대 개념을 가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읽고 쓸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램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크게 롬과 램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야는 리드 온리죠. 오직 읽을 수만 있는 형태가 된다면 얘는 랜덤 액세스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다는 형태로서 두 개의 형태로 구분되면서 우리가 쓴 일반적인 메모리 형태가 이 롬과 램이란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앞으로도 언급이 될 건데 롬이란 단어, 램이란 단어 나오면 차이점이에요. 롬은 뭐다? 읽을 수만 있도록 하는 메모리란 개념을 가진다면 램은 랜덤 액세스, 읽고 쓴다는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주기억 장치는 당연히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수시로 데이터가 바뀌어주고 필요한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얘는 뭐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램으로 만들어내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주기억 장치 특징이죠. 전원 꺼버리면요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죠.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휘발성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반대로 롬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지만 전원을 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다?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구사하는 장치인 롬과 램을 나누었을 때 이 롬과 램의 차이점이 뭐냐부터 구분하시면서 램은 랜덤 액세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니까요. 그 두 개의 단어 구분하시고 밑에 나옵니다만 휘발성, 비휘발성 개념 그대로예요. 전원 꺼버리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건 휘발성.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건 우리가 비휘발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램의 종류가 밑에 박스에 보시면 파워업에서 종류 두 개 나와요. 뭐 있냐 그러면 S램이라는 장치가 나오고 D램이라는 장치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램과 롬이란 두 개의 장치에 대한 형태의 차이, S램과 D램이라는 차이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로 책에 적어놨는데요. S램은요 전원 공급이 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며 재충전이 필요 없고 접근 속도가 빨라 캐시 기억 장치로 사용되나 줄쳐두세요. 가격이 비싸요. 이걸로 다 정리가 돼요. 가격이 비싼 메모리가 누구냐 그러면 S램이에요. 그에 반해서 누가? S램보다 가격이 싼 게 누구겠어요? D램이란 장치가 가격이 싸요. 그럼 나머지 왜 안 오셔도 돼요? 왜? 누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가격 비싼 놈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S램이 속도가 빠르고 좋다는 걸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램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딴 거 없고 누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S램이라는 장치가 가격이 비싸다는 점으로 인식을 하신다라면 조금 접근이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더 많이 쓸까요?
이게 SRAM이 속도가 빠른 걸 알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중앙로를 왜 2차선을 두겠어요? 8차선은 좋은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도로 만들어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알지만 비용 때문에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소량밖에 못 쓰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주기억 장치는 누구로 만드냐 그러면 100% 전부 다 D램이라는 장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거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이 주기억 장치는 전부 다 뭐로 만들어주냐? 가격이 싼 D램이라는 장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 있죠? 리플래시. 얘는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램 적어놨네요. 전원 공급이 되더라도 일정 시간 지나면 전화가 방전됨으로써 줄쳐둡니다.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두 단어를 딱 구분하시면 돼요. SRAM은 가격이 비싸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걸로 거의 웬만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되고요. 그 이상의 내용은 뭐 힘든 부분이니까 일단 그 두 개 정도로 구분하면서 SRAM과 D램이라는 장치를 식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기억 장치는 전부 다 이 D램이라는 장치로 만들어진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하는데 얘보다 또 얘가 느려요. 그래도 아무래도 느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장치를 중간에다 또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미리 여기다 쭉 전시해 놓으면 CPU는 속도가 빠른 얘에 접속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처리가 되니까 빠른 처리 속도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과 CPU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캐시 메모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요. 이 캐시를 뭐로 만드냐? 좀 전에 말했던 속도가 빠른 SRAM이라는 장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어놨던 특수 목적의 장치 중에서 캐시 메모리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캐시 기억 장치라는 단어의 뜻이 CPU와 메모리의 속도차 보상을 위해 쓰는 장치.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테니까 일단 의미 상태로 보시면서 종류 나왔으니까요. 주기억 장치는 D램으로 만들어내더라. 캐시 메모리는 뭐로 만들어낸다? SRAM으로 만들어내더라. 이런 명칭으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속도가 느린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냐? 주기억 장치로 보내면 주기억 장치 데이터 일부를 읽어서 어디로 보내겠다? 캐시로 전송하고. 그럼 캐시는 올려놨으니까 CPU는 어디로 가면 돼요? 느린 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캐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가서 데이터를 읽음으로써 빠른 속도를 갖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란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가적 설명이 나온다면 얘는 뭐로 만드는다? 재충전이 필요한 메모리인 D램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비싼 SRAM이 아까 말했죠.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니까 속도가 빠른 장치인 캐시 메모리. 그래서 얘는 뭐만 쓴다? 소량으로밖에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거 보조기억 장치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DASD라는 장치가 있고 SASD라는 단어인데 D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읽고 처리 가능하고 저장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메모리를 DASD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SASD라는 단어는 S죠. 시퀀셜. 순차적으로 데이터 읽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차 처리만 가능한 저장 매체를 SASD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안 씁니다만 카세트 테이프 쓰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쓰면 어떻게 돼요? 1번 노래 듣고 2번 노래 순차적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저장 매체를 SASD라 표현해서 야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테이프라는 저장 매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직접 처리가 가능한 다이렉트 저장 매체라는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DASD는 직접 처리 가능하더라. SASD는 자기 테이프에 순차 처리만 가능한 저장 매체로 설명한다는 점 보시면서 용도에 따라서 주기억과 보조기억으로 나눈다고 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보조기억 장치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드 디스크를 가장 일반적으로 보조기억 장치로 많이 쓴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는요, 전체적인 기억장치 명칭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크게 램과 롬이라는 단어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SD와 SASD라는 단어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장치로서 SRAM과 D램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
전체 흐름 명칭으로서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릴 거고요. 출제 비중이 많은 편 중에 하나예요. 많은 편 하기 때문에 우는 단어로서 기억하고요. 뒤에 가면 다시 또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일단 명칭상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 특성에 따른 분류 적어놨잖아요.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서 좀 전에 말했던 휘발성, 비휘발성. 휘발성 메모리 하면 램밖에 없어요. 램밖에 없으니까 램을 휘발성 메모리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보존 유무에 따른 분류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를 한번 읽고 나면 자료가 사라지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파괴성 메모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놈이 자기 코어라는 메모리가 파괴성 메모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안 써요.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나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하자면 다른 거는 읽고 난다고 해서 데이터가 소멸되는 건 아닌데 이놈만 유독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걔를 우리가 파괴성 메모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그 이름만 자기 코어가 파괴성 메모리, 그 외 나머지는 비파괴성 메모리라는 명칭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접근 방식에 따른 분류, 좀 전에 말했죠. 순차, 직접. 순차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테이프란 매체가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는 명칭만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정적과 동적에 따라 SRAM과 DRAM 나눠지는데 좀 전에 말한 그대로요. SRAM이 가격이 비싼 반면 DRAM은 주기적 재충전이 필요하더라. 이런 명칭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점. 처음에 설명하는 1번과 2번은 메모리 종류에 대한 형태를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감안을 해서 봐주시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용어 형태로 보시면 돼요. 접근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로 하면 액세스 타임과 사이클 타임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접근 시간이라는 단어 적어놨습니다.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하거나 읽어내는 명령이 있고 난 후부터 실제로 기억 또는 읽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 쉽게 말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얘한테 명령을 내줘. 여기 있는 데이터 읽어오라고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읽어서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액세스 타임이란 단어를 써요. 다시 볼게요. 하나의 명령어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하나의 전체 시간을 우리가 뭐다? 접근 시간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두 번째 적어놨죠? 사이클 시간이란 단어를 적어놨는데 이 사이클 시간은 읽기 또는 쓰기 신호를 보내고 나서 다음 읽기 또는 쓰기 신호를 보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이래놓고 보면 위에 나오는 거나 이거나 별 다른 말이 없어요. 접근 시간이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디스크에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액세스라 표현한다면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명령이 수행되는 시간이니까 결국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접근 시간은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형태로 본다면 사이클이라는 형태니까 뭐냐? 하나의 명령 수행 시간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디스크에서는 같아요. 사이클 신호나 액세스나 동일한데 굳이 차이점을 알으자면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날 때 걸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이클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면서 이 두 개가 비슷한 형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맞냐 틀리냐? 또는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 명칭이니까 단어 자체를 좀 식별하기 부탁드릴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요. 접근 시간과 사이클 타임 두 가지 용어 자체를 구분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접근 시간에 보시면 두 번째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세 번째 있죠. 디스크 접근 시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디스크라는 매체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적어놨는 거 줄쳐둘게요. 탐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 플러스 전송 시간을 합쳐서 우리는 디스크 접근 시간이란 용어로 쓴대요. 즉 하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우리는 요 세 개를 답니다. 탐색, 대기, 전송 시간을 합쳐서 적용된다는 형태로 쓰는 거니까 그 이름들을 하나 이해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에 용어로 그 말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둥근 원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원판에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 반사판처럼 생겼어요.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은 이런 동심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동심원 안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지고요. 이런 동심원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트랙이라고 불러요. 우리 CD 집어넣으면 뭐 떠요? 1번 트랙, 2번 트랙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동심원 형태를 우리가 트랙이라 본다라면 이 트랙을 다시 여러 개의 작은 이런 영역으로 나눠놔요. 이 나눈 영역을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요 섹터 안에 실제적인 뭐가 들어가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읽어내고 싶어요. 읽어내기 위해서 읽고 쓰는 장치를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디스크는 계속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를 읽어주기 위한 장치를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트랙까지 데이터 읽는 장치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트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탐색 시간의 시크 타임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까지, 즉 트랙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해서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탐색 시간의 시크 타임이라 본다면 여기서 기다려요. 왜? 얘는 회전을 하니까 누가 돌을 때까지? 예를 들면 요 섹터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섹터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search time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를 두 번째 뭐라 부르냐? 대기 시간, 뭐 탐색 시간으로 쓰는데 seek time과 search time, 다른 말로 회전 지연 시간 말 써요. 왜 이걸 이야기 드리냐 그러면 뒤에 가면 이거 용어 나오면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밑에 미리 용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니까 일단 확인하면 seek time, 방금 말했던 탐색 시간이라 보시는 거고요. 뭐 찾아요? 트랙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회전대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search time, 회전 지연 시간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섹터가 여기 도착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냐? 데이터를 읽고 써야 돼요. 이때 읽고 쓴다. 주의사항이 read write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read write라는 말 쓰지 않고 뭐냐? transfer, 전송 시간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의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트랙 찾아야 돼요. 섹터 찾아야 돼요. 데이터를 읽고 써야 돼요. 이 세 개를 더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액세스 타임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전송 시간이란 단어에서요, 세 가지 단어를 풀이하면 그런 명칭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쓰는 하나의 원 디스크 형태가 이런 트랙과 섹터로 나눠져 있다는 명칭을 확인하시고요. 트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seek time, 그리고 이어서 섹터를 찾아준다 search time, 다른 말로 회전 지연 시간이라 부르고요. 이때 읽고 쓰는 시간이죠. 걔를 우리가 transfer time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access time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시험 칠 때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아닌 거 단순하게 나오면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 문제 나올 때 액세스 타임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디스크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닌 게 뭐냐? seek, search 쭉 나오고 transfer, read, write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read, write라는 단어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만 쓰겠다? transfer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아니라는 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본 용어로 확인하고요. 뒤 후반 가면 요거 또 나올 거예요. 디스크 관리 명칭으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요 이름들을 잘 좀 확인하시면서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접근 시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를 접근 시간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사이클 타임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죠. 하나의 명령 수행 시간이니까 사이클이나 액세스는 동일한 시간으로 취급한다는 점으로 하시면서 접근과 사이클 타임이란 두 개의 단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반환 시간이란 명칭이 나오고요. 영어에 turn around time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 앞으로 많이 언급될 글자고요.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언급되는 단어인데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환 시간의 turn around란 말은요, 이미 시스템에 사용자가 수집한 자료 입력해서 그것이 처리돼서 사용자에게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그 말은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수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수행해서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우리는 turn around, 반환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문제가 나오면서 결과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환이란 단어 쓴다라면 그 밑에 미리 한번 볼게요. 응답 시간이란 게 있어요. 반환 시간과 비교해서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가 하나만 적어둡시다. 응답 시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시는데 반환과 응답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반환은 뭐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설명을 한다라면 응답이라는 건요, 답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답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응답 시간이란 단어 쓰는 거예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반환의 turn around time이란 단어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다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환이라면, 제가 질문했잖아요. 네라고 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답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리스판스. 네,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반환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 요게 뒤에 가면 용어로도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식별 일단 나온 김에 같이 하시면서 반환이란 단어와 응답이란 단어는 미리 한번 식별하도록 할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반환, 그 다음에 답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리스판스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점, 그 점까지 일단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하도록 할게요.